네, 답은 미생물과 식염입니다. 미생물 식염 그러면 소금이죠. 이 관계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삼투압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농도를 가진 두 용액 사이를 용매는 통과시키나 용지를 통과시키지 않는 반투과성 막으로 막아 놓았을 때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 현상이라고 하고, 이 현상으로 생기는 압력이 바로 삼투압입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여기 멤브레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죠. 이것이 바로 반투과성 막입니다. 그럼 물을 사이에다 넣고 서로 이것을 이제 서로 이제 막고 있을 때, 반투과성이 막고 있을 때 같은 물이니까 농도가 서로 같으므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데 왼쪽에 한번 포도당을 C6H12O6 이거 포도당이죠. 포도당으로서 농도를 높이게 된다고 하면 이때 물은 용매는 이동을 하게 되는데, 용매가 이제 포도당이 높은 농도니까 포도당이 움직여야 될 텐데 포도당은 반투과성막을 통과하지 못하므로 할 수 없이 오른쪽에 있는 물이 왼쪽으로 이동해서 서로 간의 농도를 같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이동을 하게 되면 결국 왼쪽은 수위가 높아지고 오른쪽은 수위가 낮아지는데요. 이 수위가 낮아짐에 따라서 얻어지는 압력, 이것을 삼투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반투과성 막이 바로 이제 하나의 우리가 갖고 있는 세포의 막도 반투과성 성질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하나의 예로서 식물 세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깥에 있는 그 까만 부분은 식물 세포는 이제 세포벽을 갖고 있죠. 그리고 세포벽 안에 세포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포벽은 워낙 단단하고 이것은 움직이진 않지만 이것과 달라붙어 있는 세포막은 이와 같이 바깥에 있는 농도와 안에 있는 농도의 차에 따라서 반투과성 막의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얘네들이 수축하거나 팽창하게 되는데요. 외부 농도와 세포질 안에 있는 농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제일 왼쪽 것 같은 경우에는 세포질 농도가 외부 농도보다 낮을 때, 자, 외부 농도가 세포질 농도보다 높을 때, 즉 바깥에 뭐 소금물이라든지 당이라든지 이와 같이 외부 농도가 높을 때 안에 있는 물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겠죠. 그 다음에 가운데는 외부 농도와 내부 농도가 서로 같을 때, 그리고 외부 농도보다 내부 농도가 더 농도가 높을 때, 이와 같이 이제 세포가 세 가지의 경우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물의 이동의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왼쪽과 같은 경우에는, 제일 왼쪽 같은 경우에는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러니까 수축이 되니까 세포의 모양이 찌그러지겠죠.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의 경우에 있어서는 바깥에 있는 물이 안쪽으로 이동이 되니까 세포막이 부풀어 오르겠죠. 만약 세포벽이 없다면 저건 어떻게 되겠어요? 터져버리겠죠. 보통 그 동물 세포의 경우에는 세포벽이 없기 때문에 터져버리겠습니다. 제일 왼쪽과 같이 외부의 농도가 내부 농도보다 더 큰 경우에는 고장액이라고 얘기를 하고, 외부 농도와 내부 농도가 서로 간에 같은 경우에는 등장액, 그리고 외부 농도가 내부 농도보다 작을 경우에 이를 저장액,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주위에 이러한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살펴본다면 여하튼 고장액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세포벽이 수축이 되죠. 세포막이 수축이 되면서 세포벽도 이렇게 헐거워지고, 저장액 같은 경우는 팽창되어지는데 우리 주위에 보시게 되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네, 바로 김치를 만들 때 배추를 절이잖아요. 배추를 절이는 목적이 소금을 집어넣게 되는데, 이 소금이 물론 그 소금이 배추에 묻어있는 토양균들을 세포벽을 갖다 수축시키기도 하고요. 배추 세포 자체의 세포막을 수축시키게 되면서 배추가 어떻게 해요? 소금에 절이게 되면은 굉장히 좀 부드러워지고 연해지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안에 있는 물들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탈수작용이 일어나서 수축이 일어나서 그런 것이겠죠. 또 그 외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눈에 점한 그 인공 눈물 있죠. 이것들이 그냥 물이 아니라 식염수입니다. 이 식염수가 들어가는 이유는 바로 눈에 있는 세포의 그러한 농도와 맞춰주는데 등장액이겠죠. 그러니까 등장액으로 만들어주는데 보통 0.85%의 식염수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험 때에 이제 사용을 했었을 텐데 생균수를 측정하는 경우 생균수를 측정하는 경우에도 이 희석수를 만들 때 그냥 보통 물로 만들게 되면 그 안에 희석되어지는 그런 미생물 세포들이 터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터져버리게 되나요? 네, 터져버리게 되죠. 그래서 미생물 실험을 할 때 희석수는 생균수를 측정할 때 이제 주로 하게 되는데 생균수 측정할 때 하는 희석수 역시 식염수를 사용합니다. 식염수를 역시 0.85%로 하고요. 그 다음에 멸균한 다음에 이것을 사용하게 되죠. 기억나시죠? 네. 이렇게 이제 우리 주위에서 식염수를 사용하는 경우 이것들의 이제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식염이라고 하는 것은 미생물의 생육에 필요한 무기염류를 얘기를 하고, 식염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칼륨, 마그네슘, 망간, 철, 칼슘, 인 등이 있는데 이들 염류는 효소 반응이라든지 평형의 유지 또는 세포 내 삼투압의 조절에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식품에는 미생물에 필요한 양이 함유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보다시피 염류의 농도가 높아지면 이들의 독성이나 삼투압의 효과로 미생물의 생육하기 어려워집니다. 그 저해하는 이유를 보게 되면 삼투압에 의해서 원형질이 분리되거나 수분을 뺏고 또 효소 활성을 저해하고 산소 용해도를 감소시키거나 탄산가스 감수성이 높아지거나 Cl- 이온의 독작용에 의한데 이러한 그 생육을 저해하는 이유에 대해서 일일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알아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것들이 이제 식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분류되어질 수가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생물을 저해하는 이유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렇게 상식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식염의 감수성에 의해서 미생물을 분류하는 방법이 플래너리 분류법이라든지 라센 분류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누구누구의 분류법 이렇게 그런 거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 두 사람들의 분류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사람들이 2%를 기준으로 해서 2% 이하인 것을 비호염균 그리고 2% 이상을 호염균으로 했고 라센 같은 경우에는 이를 저도, 중도, 고도 호염균 이렇게 해서 좀 더 세분류를 하였고요. 그리고 플래너리 같은 경우는 통성 호염균, 편성 호염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여하튼 2%를 기준으로 해서 호염균이냐 비호염균이냐 나눈 기준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호용균, 비호용균 이것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별로 소금을 좋아하지 않는 균들, 아쿠아스피릴리움, 세르펜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연못에 살고 있는 균들입니다. 그래서 연못은 소금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호염균. 그다음에 에스케리키아 콜리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대장균. 얘네들도 비호염균입니다. 그래서 최종 농도는 2% 이하이고요. 이 외에 이제 나머지 균들이 호염균에 해당되는데 이 호염균들이 별로 그렇게 우리한테 친숙한 균들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이름 중에 호염인지 아닌지를 보려면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할로라고 하는 글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할로라고 하는 것들은 호염균에 들어간다. 그리고 비브리오는 이미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바닷물을 좋아하죠. 네. 그러면은 식염에 대한 것들 얘기를 정리를 하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